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상 167페이지에 나오는 이온도입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이온도입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장비를 진짜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용 장비로 이렇게 인허가 된 것 중에 포터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저 장비 있거든요, 보면. 이온도입 치료는 직류 치료 장비입니다. 직류 치료 장비.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 패드에 이렇게 약물을 발라놓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뒤에 앞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지금 까만색 채널이 있고 빨간색 채널이 있습니다. 빨간색 채널이 보통 양극을 씁니다. 두 개 중에 어디를 치료하고 있는가, 어떤 게 활성 전극인가 라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배웠을 때 크기가 작은 게 치료하고 있는 활성 전극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크기가 작은 거. 그러면 지금 저거 딱 눈으로 보자면 까만색이 치료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빨간색이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안에 있는 걸 잘 살펴보면 안에 하얗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도입 치료의 전기 패드는 굉장히 독특하게 안에 저렇게 솜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솜에다가 약물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전기 치료를 하게 될 때 지금 보면은 테니스 엘보 환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테니스 엘보가 있어가지고 염증 반응이 자꾸 자꾸 발생될 때 이온 도입 치료를 적용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랑 비교되느냐? 뭐 이렇게 그 각종 전기 치료 장비들, 그 다음에 초음파 치료랑 비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온 도입 치료가 승리했습니다. 이온 도입 치료 효과가 더 좋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여러분들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이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뒤에 가서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온도 입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약물이 이온 상태, 전하를 갖고 있으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극이 밀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질, 굉장히 작겠죠. 분자 상태에 굉장히 작은 이온을 갖다가 누가 전기적 힘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피부에 발라놨을 때는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피부에 발라놓고 누가 강제로 밀어버리게 되면 이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게 이온도입 치료의 원리입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으로 이렇게 섞어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동 혹은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약물 화장품을 발라두고 이렇게 얼굴에 막 빙글빙글 돌리면은 실제로 피부가 개선된다라고 해서 그걸 화장품으로 많이 팔고 있을 때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우리도 갖고 우리 치료법 중에도 있어요. 음파 영동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진동으로 밀어 넣는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연도입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음파 영동보다 훨씬 강력하게 밀어넣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안타까운 현실을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DM풋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당뇨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어디서 여러분들이 봤을 거냐면, 의지보조기 시간에 발목 절단 환자,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 환자의 발생 원인 중에 1등이 교통사고 같은 외상, 한 2등, 3등쯤이 DMF쯤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뭐 질환라서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보면 질병으로 되게 되는데, 보면 결국은 사고 말고 병으로 따지면 당뇨발이 거의 1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문제가 잘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 당뇨병이라는 거는 내가 먹은 당 성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인슐린하고 결합해서 세포로 이동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정상 반응입니다. 근데 당뇨병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 성분이 혈관에 계속 떠다니는 상태가 지속되는 병이에요.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당 성분이 혈관에 계속 돌아다니면 문제가 되는 게 당 성분은 혈관 내막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모세혈관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당뇨병 자체가 있었을 때는 사실은 아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위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혈관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각종 합병증에 노출됩니다. 제일 흔히 발생되는 게 모세혈관이 굉장히 가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눈. 그래서 눈에 무슨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혈관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몸 중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기관, 신장. 이게 우리 혈액을 계속 걸러줘야 되니까 그 안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많아졌다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안 와닿을 겁니다. 근데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면 차 타고 다니다가 병원 간판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병원 간판 중에 혈액 투석실을 운영한다라고 간판에 내세우고 있는 병원들이 도심 요지에 되게 많습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봐보세요. 혈액 투석실 뭐 이런 게 딱 자기 자랑으로 하는데 동네마다 있을 정도로 동네마다 당뇨병 환자들이 많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가 되는 게 당뇨발이라는 게 있는데 발도 보면 모세혈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발 보면 되게 멀리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그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발이 시리고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혈관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얘한테 이제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발을 살짝 다쳤습니다. 원래 같으면 염증 반응 살짝 나오면서 그냥 좀 조금 아프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그 정도 다쳤는데 당뇨 발을 갖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처가 염증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죽은 세포가 있으니까 썩을 겁니다. 그 썩은 거 우리는 괴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염증 반응으로 잘 흡수돼서 없어져야 될 게 썩어버리게 되면 그 주변 세포를 또 죽입니다. 그러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발가락 하나가 시커멓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절단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더 위로 올라오면서 더 위까지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중에 절단, 당뇨발이 흔하게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과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 면허증 따고 미국에서 물리치료학과 교수하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강한다고 이제 와서 특강해주면서 이 선례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온 도입 치료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임상 가서도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기억에 남으라고 그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계셨는데 DM풋이 왔어요. 당뇨발이 와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이제 경과를 계속 지켜보는 와중에 점점 악화가 됩니다. 이게 보면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있는데 3단계쯤 넘어가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구멍이 뻥 뚫리는 궤양, 얼사 상태로 바뀌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거의 절단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한 2단계쯤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간 거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해서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의사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하다 보니까 왜 이온 도입 치료를 안 하느냐?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가더래요. 미국은 당뇨병 환자들이 훨씬 더 먼저 많이 생겼습니다. DM부터 훨씬 더 많겠죠. 여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온도입법이라는 치료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증거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이온도입법을 영어로 이온토포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온도입법. 그 다음에 징크라는 거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산화 아연이거든요. 그리고 얼사는 궤양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궤양이 있을 때 이온도입법 치료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물질은 산화아연으로 한다. 근데 요즘에는 물질도 정말 더 많이 개발이 더 많이 돼 있어요. 산화아연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산화아연 정도는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고 논문 수준에서는 더 좋은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논문을 잘 살펴보면 발표 연도가 1981년도에 나왔어요. 실린 저널은 피지컬 세라피. 우리 물리치료 중에서 되게 유명한 저널입니다. 피지컬 세라피라는 저널. 81년도에 이미 이온도입법이 피부 궤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문이 증명된 거죠. 이거 사람한테 실험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동물 실험이 아니고 사람한테까지 확정될 정도로 이미 이온도입법은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더라. 이제 이분이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은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특별한 거 아니고 이온도입 치료 그냥 추가가 됐습니다. 똑같이 약물 치료하고 이온도입법 치료했는데 다행히 절단까지 안 가고 잘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왜 이온도입 치료를 안 할까? 이게 제가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 논리입니다. 이온도입 치료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물리치료사가 약물을 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아연에 대해서 사가서 갖고 오면 이거에 대한 농도를 조절해야 되고 물을 섞어서 농도를 조절하고 물을 바른 다음에 전기치료를 시행하는데 전기치료 시행할 때 치료 시간이 40분에서 80분 정도 해줘야 돼요. 되게 긴 시간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받는 돈은 텐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배드를 1시간 반 정도 묶어놔야 되고 물리치료사는 굉장히 그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품 관리까지 따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돈은 2,0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이게 발전할 수 있냐? 이온도입 치료 비쌉니다. 약물 치료까지 하는 것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리치료실들이 자기들이 개원한 상태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랬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잘 기억해뒀다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현실이 이 정도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면 꼭 잘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이온도입법 치료가 어떻게 이 피부를 뚫고 물질을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한번 살펴보자면 이온도입에 대한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물질이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우리 몸에는 존재합니다. 3개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세공이라고 해서 작은 구멍들, 털집, 털이 나 있는데 땀샘 이런 것들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사이 경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각질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각질 사이사이에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로션 같이 발라놓으면 이게 사이사이로 누가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죠, 밑으로. 근데 이온도입은 발라놓고 누가 옆 밖에서 막 미든 겁니다. 전기적 힘으로. 그러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포를 뚫고 직접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보면 세포 수준의 연구에서 이미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온도입법 치료는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물질을 강력하게 밀어넣을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온도입 증명에 대한 실험 2개가 국시에서는 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자면 169페이지 10.3의 토끼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르디크 실험이라고 적어두세요. 토끼 실험이라고 안 나오고 르디크 실험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4번에 감자 실험이라고 하는 거, 이 2가지가 이온도입을 증명한 대표적인 실험인데 이런 실험들이 언제 행해졌느냐? 정말 옛날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온도입은 꽤나 역사가 깊은 그런 치료법이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책에 있는 이름이 틀린 건 아닌데 국시용 용어와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 왼쪽에 보자면 스트리키닌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황산염입니다. 황산염. 그리고 이 황산염이라는 물질은 양극을 갖고 있는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경련을 유발하는 경련제예요. 그리고 시안화 이온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온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지만 시안화 칼륨 이온이 더 맞고요. 이거는 이온입니다. 시아나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독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사람이 죽어요, 보면. 그랬을 때 이 르디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겁니다. 황산염을 양극에 발라놨습니다. 지금 왼쪽에 토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시아나칼륨은 파란색 음극 쪽에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끼는 경련을 일으키고 두 번째 토끼는 죽더라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반대로 극을 붙입니다. 황산염에다가 음극을 붙이고 시아나칼륨에다가 양극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경련제와 독을 발라놓은 상태죠. 근데 전기를 다른 극으로 흘려보내주니까 첫 번째 토끼와 두 번째 토끼는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
멀쩡하더라. 이런 걸 실험에서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온은 극특성에 따라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실험으로 증명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까지 들어가느냐, 이거 보면 감자 실험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적어놨는데 요오드화 칼륨입니다. 요오드 알죠? 요오드. 요오드화 칼륨이거든요. 요오드는 우리 이렇게 빨간 약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 약. 왜 요즘엔 빨간 약 잘 안 쓰죠. 빨간 약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소독할 때 바르는 빨간 약이 있는데 빨간 약이 색깔 그대로 빨간색이잖아요. 약간 갈색빛이 도는데 이거를 감자에다 이렇게 파놓고 약물을 붙여놔요. 그 다음에 약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분에 플러스 극과 음극에 붙여놓고 전기를 흘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은 감자에 있는 전분과 결합하면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오드 칼륨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흘려보내줬더니 양극 쪽에 파란색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전류에 따라서 꽤나 길게도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밝혀낸 거죠. 이온 도입법은 확실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교재에는 안타깝게도 이 내용이 또 좀 없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온 도입 치료의 약물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물의 종류를 이야기에 앞서서 이 약물을 물리치료사가 제조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약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요오드로 치료한다. 그러면 요오드 용액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요오드 50% 요오드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두 번째 거 보면 너무 높아도 안 좋아서 1에서 5%로 희석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누가 하느냐? 물리치료사가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실제로 쓸 때 그렇게 써야 돼. 이거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온 농도가 너무 높으면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요오드 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경로가 아까 보면 세공, 사이 경로 뭐 이랬잖아요. 서로 이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은 굉장히 희석해서 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첫 번째 경쟁 이온은 낮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류수를 써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이온이 섞여 있으면 그 구멍으로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온도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결정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집어넣을지에 대해서 전류 강도 곱하기 시간이 이온도의 용량이거든요. 근데 전류 강도는 대부분 이온도입법은 1mA로 고정해 놓고 씁니다. 1mA로 쓴다. 왜냐하면 이랬을 때 환자한테 안 그래도 이제 피부가 괴사되거나 염증이 뭔가 막 있는 상태일 텐데 전기로 지리지릿하게 하면 안 되겠죠. 1mA 정도 되면 느낌이 안 나요. 이 정도 강도를 보면. 그래서 1mA 심지어 미만으로 적용하게 되고 그랬을 때 40분에서 80분 정도 굉장히 길게 써야 되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게 된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그 치료실 침대를 차지하고 1시간 20분 동안 이거 치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순환이 잘 안 되죠. 근데 내가 1시간 20분 동안 배드를 활용했는데 받는 돈은 2,000원이다. 이러면은 병원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30분 치료해도 도수 치료하면 요즘에 7만 원씩 받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의료 현장도 좀 경제 논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강도를 높이면 가능합니다. 시간도 줄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환자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도를 높이면 비례해서 2mA로 하게 되면 20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극 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을 쓸 거냐, 음극을 쓸 거냐. 그거는 물질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거는 어떨 때 선택하느냐? 활성 전극, 내가 집어넣고 싶은 극 쪽에다가 작은 전극을 사용한다. 나머지 전극은 큰 전극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온도입법에서의 가장 핵심은 약물입니다. 내가 약물을 무엇을 쓸까인데 여러분들 171페이지에 보면 사용 가능한 대표 약물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약품과 적응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적응증 공부할 때 이거 그냥 적응증으로 달달 외우지 말고 왜 이게 치료가 되는지를 알고 적응증을 생각하자라는 게 저의 항상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 물질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옆에다 꼭 메모를 해 두세요.
초산이라는 물질은 왜 치료가 되냐면 칼슘을 용해. 칼슘을 녹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칼슘을 녹이는 이 초산이 지금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언제 쓰느냐?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들이 왜 주사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절 안에 깊숙이 찔러 넣어가지고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에 보면은 항생제 물질, 진통제 물질, 그리고 초산을 같이 주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산이 잘 들어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근수축기전 공부했을 때 근육 주변에는 근형질 세망이라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칼슘이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칼슘이 뭔가 결합해가지고 근수축을 일으킨다라고 우리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육에는 칼슘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거나 뭐 딴짓하거나 뭔가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손상받으면 그 주머니도 같이 찢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칼슘이 불필요한 칼슘이 막 돌아다니겠죠. 근데 칼슘은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왜 그 뼈가루라고 생각합니다. 뼈가루. 그러면 이 뼈가루들은 저희들끼리 뭉쳐져요. 그래서 이 손상 후에 칼슘이 덩어리지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근육 파괴 칼슘 침착으로 나온 대표적인 질환이 굳은 어깨, 우리 프로전 숄더라고 하는 굳은 어깨, 그 다음에 골화근염, 근육에 쓸데없이 뼈가 생겨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 이게 골화근염이거든요. 그럼 이거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칼슘을 녹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칼슘 침착, 힘줄 염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 치료 기전은 칼슘을 녹이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물질은 염화칼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 세포의 흥분성을 감소시켜요. 그러면 진통작용도 있을 거고요. 근육의 과흥분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인대의 긴장, 과흥분이 나타나는 질병인 근경축, 방화쇠수지, 이거 인대의 과흥분으로 인대가 탱탱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떨림이 나타나는 거, 파킨슨병, 그 다음에 뇌졸중 중에 마비 아니고 스파스티시티 같은 거 줄일 때 뇌졸중, 그 다음에 뼈대근에 쓸데없는 수축이 나타나는 뼈대근 연축, 이런 질병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덱사메타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피부 바르는 연고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연고들. 그거 아무거나 딱 잡아가지고 성분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센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덱사메타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약국에서 이렇게 사는 약 말고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사는 치료용 연고 제제들은 대부분 덱사메타손을 의사들이 슬쩍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재생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빨리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성을 막아줄 수 있는 항염증제니까 각종 염증 질환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요오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국시에 나오는 게 빠진 거는 제가 추가로 했으니까 잘 적어두세요. 요오드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빨간 약입니다.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빨간 약 바르는 거. 요오드를 발라준 이유는 광범위 항생제이기 때문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 질환, 세균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감염 질환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리도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국소 마취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뭔가 이렇게 피부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아직 없을 수도 있을 텐데 피부에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떼내야 될 때 그럴 때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뭐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마취제를 발라주는데 그 물질이 리도카인입니다. 이렇게 국소로 피부 마취시킬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국소 마취제니까 당연히 통증을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조금 어려운 것들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안 외우는 거 교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에 잘 내거든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합 조직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투과성이 증가되고 나면은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쌓여 있는 물 부종을 갖다가 재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부종에 쓴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문제내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통증을 억제한다라는 문구를 살짝 다 끼워 넣어도 이게 뭐 틀렸다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확하게 부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면 이게 오답이나 아니면 뭔가 논란의 소지가 없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는 부종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살리실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진통과 항염에 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당뇨발에 썼던 거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소독제, 조직 치유의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궤양, 피부염, 습진에 쓰는데 여기 보면 피부 궤양 있죠. 이렇게 중요하게 산화아연, 저게 영어로 징크입니다. 징크. 그래서 저렇게 쓰는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온도해법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